의과대학원 4학년이 되자 많은 동기들이 방사선과 피부과 같은 덜 고된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어리둥절해서 다른 유명 의과 대학원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봤더니 별로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무 일정이 좀 더 여유롭고 연봉은 더 높고 스트레스는 덜한 느긋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전공 분야로 눈을 돌렸다. 입학 논술에서 그들이 내세웠던 이상주의는 물러지거나 아예 사라졌다. 졸업이 가까워지자 예일 대학의 정통에 따라 우리는 졸업식 선서를 작성했다. 히포크라테스, 마이모니데스, 오슬러를 비롯해 위대한 의학계 선조들이 격언을 섞었었는데 일부 학생들이 의사보다 환자의 이익을 중시하자는 표현을 빼자고 주장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이 논의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표현은 결국 끝까지 나왔다. 나는 이런 자기중심주의가 의학의 본질에 상반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주장이 합리적인 면도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99%의 사람들이 연봉, 근무 환경,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을 선택한다. 그러나 원하는 생활 방식에 중점을 두고 선택하는 건 직업이지 소명이 아니다. 나는 전공으로 신경외과를 선택할 생각이었다. 이 선택을 놓고 한동안 고심했지만 어느 날 밤 수술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병실에서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날 밤 큰 뇌 종양을 가진 아이가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왔다. 소아신경외과 의사가 그 아이의 부모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치료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언급하면서 아이의 비극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아이의 어머니는 방사선 전문이었고 종양은 악성인 모양이었다. 그녀는 정밀검사 결과를 이미 검토했고 형광등 아래 넋이 나간 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자, 클레어. 외과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보이는 것처럼 정말 안 좋은가요? 아이의 어머니가 불쑥 끼어들며 말했다. 암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건, 그리고 물론 당신도 잘 알겠지만 당신의 삶이 이제 이미 변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기나긴 싸움이 될 거예요. 남편분도 잘 들으세요. 서로를 위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줘야겠지만 필요할 때는 꼭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이런 큰 병을 만나면 가족은 하나로 뭉치거나 분열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서로를 위해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해요.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침대 곁에서 밤을 새우거나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외과의는 다음 얘기로 넘어가 예정된 수술, 예상되는 결과와 가능성, 그리고 지금 결정해야 하는 것들, 고려해야 하지만 당장 필요 없는 상황, 아직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을 설명했다. 대화가 끝났을 즈음 아이의 부모는 여전히 편치 않는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닥쳐올 일과 마주할 준비는 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창백하고 칙칙하고 멍해 보이던 그들의 얼굴이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나는 모든 이가 언젠가는 마주치기 마련인 삶과 죽음과 의미가 서로 교차하는 문제들은 대개 의학적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과 마주치면 필연적으로 철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주제를 파고들게 된다. 인간은 유기체이고 물리법칙에 복종해야 하며 슬프게도 그 법칙에는 엔트로피의 증가도 포함되어 있다. 질병은 분자의 탈선에서 비롯된다. 삶의 기본적인 요건은 신진대사이며 그것이 멈추면 인간은 죽는다. 모든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동안 신경외과에는 정체성이라는 혹독한 용광로 속에서 일한다. 모든 뇌수술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준인 뇌를 조작하면서 뇌수술을 받는 환자와 대화할 때에는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뇌수술은 대개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며, 그래서 인생의 중대한 사건들이 그렇듯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결정적인 전환점에서 요점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이다. 가령 당신이나 당신의 어머니가 몇 달 더 연명하는 대가로 말을 못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치명적인 뇌출혈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낮은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시력 손상을 감수해야 한다면, 발작을 멈추려고 하다가 오른손을 못 쓰게 된다면, 당신의 나이가 얼마만큼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게 될까? 뇌는 우리가 겪는 세상의 경험을 중재하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에 걸린 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계속 살아갈 만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나는 가차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신경외과의 소명의식에 이끌렸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그런 개념처럼 덕은 도덕적,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탁월함을 요구한다. 신경외과는 가장 도전적으로 또한 가장 직접적으로 의미, 정체성, 죽음과 대면하게 해줄 것 같았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어서인지 신경외과의들은 신경학, 방사선학, 중환자실, 의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나는 내 정신과 양손의 기술만 훈련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을 비롯한 다른 기관들도 훈련이 필요했다. 감정적, 과학적, 정신적 문제가 가득한 숲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활로를 개척하는 저 박식가들의 대열에 나도 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나를 도취시켰다. 의과대학원을 졸업한 뒤 신혼이었던 루시와 나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스탠퍼드에, 루시는 그리 멀지 않은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의 보호에서 벗어나 진짜 책임을 져야 될 때고 온 것이다.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여러 사람을 사귀었는데, 특히 레지던트 동기인 빅토리와 몇 년 선배인 혈관외과 레지던트 제프와 친하게 지냈다. 앞으로 7년간 수련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의학 드라마를 시청하던 입장에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성장될 터였다. 생사의 현장에서 레지던트 1년차는 환자들의 파일을 관리하는 사무직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일만으로도 업무량이 엄청났다. 병원에서의 첫날, 최고참 레지던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신경외과 레지던트는 최고의 외과의가 아니라 이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주세요. 주임 교수는 병동을 지나가며 이렇게 말했다. 늘 왼손으로 식사하도록 하게. 양손을 다 잘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해. 한 선배 레지던트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미리 귀뜸해주자면 최고참이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그걸 잊으려고 일에만 매진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잡당할 생각은 아주 하지 말아요. 나의 병원 생활 적응을 도와주기로 되어 있던 선배 레지던트는 내게 이것저것 알려주시는 대신 43명의 환자 명단을 건네주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뿐이에요. 병원 생활이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요. 첫 이틀 동안은 병원에서 나가지 못했지만 하루 종일 걸리던 엄청난 양의 문서 업무도 오래지 않아 1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이 서류들이 그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위험과 승리로 가득한 이야기의 조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8살 매튜는 어느 날 머리가 아파 병원에 왔다가 시상하부 근처에 종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시상하부는 수면, 배고픔, 목마름, 섹스 등의 기본적인 욕구를 관장한다. 뇌에 있는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매튜는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추가 수술을 받거나 뇌의 관을 단체로 살아야 했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을 몽땅 병원에 바쳐야 하는 것이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면 그런 일을 막을 수는 있지만
시상하부가 손상될 위험이 있고 그러면 매스는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곧 수술이 시작되었고 집도인은 매스의 코에 작은 내시경을 집어넣은 뒤 두개골의 구멍을 뚫었다. 뇌의 내부를 살펴본 그는 선명한 표면 위 살아있는 종양을 제거했다. 며칠 뒤 매스는 병동을 신나게 돌아다니며 간호사들의 사탕을 몰래 빼가고 집에 갈 준비를 했다. 그날 밤 나는 매스의 끝없는 퇴원 서류를 즐거운 마음으로 작성했다. 화요일, 나는 내 첫 환자를 잃었다. 그녀는 82의 노인으로 몸집이 작고 깔끔했으며 내가 인턴으로 한 달을 지낸 일반 외과 병동에서 가장 건강했다. 그녀는 가벼운 장 폐색성 변비로 입원했다. 장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바라며 엿새를 기다린 후 우리는 결국 막힌 장을 뚫어주는 간단한 수술을 했다. 내가 월요일 밤 8시 병원에 들렀을 때 그녀는 정신도 초롱초롱했고 몸 상태도 아주 좋았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주머니에서 오늘 일정이 적힌 목록을 꺼내어 마지막 할 일을 지웠다. 이제 집에 가서 쉴 시간이었다. 자정을 조금 넘어 전화가 울렸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관료적 절차주의에 안전하던 느긋함은 순식간 사라져버렸고 나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앉아 신속하게 지시를 했다. 락테이트 첨가한 링거액 1리터,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서두르세요. 바로 갈게요. 나는 최고참 레지던트에게 전화했고 그녀는 내게 검사를 추가하라고 지시한 뒤 상황을 잘 알아보고 다시 전화하라고 했다. 서둘러 병원에 가보니 하비 부인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어떤 조치를 취해도 상태가 좋아지진 않았다. 게다가 그 시간에 병원에 있는 일반 외과 레지던트는 나뿐이었기에 호출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호출, 무시할 수 없는 호출도 있었다. 나는 내 키보다 깊은 물에 빠져 정신없이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하비 부인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중환자실로 이송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부인을 살리려고 약물과 수액을 공격적으로 투여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나는 생명이 위중한 응급실 환자와 중환자실에서 죽어나가는 환자 사이를 뛰어다녔다. 새벽 5시 45분쯤 응급실의 환자는 수술실로 갔고 하비 부인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 그녀의 죽음을 막기 위해 우리는 링거에 12리터, 수혈팩 2개, 산소호흡기, 3종류의 서로 다른 혈압 상승제를 동원했다. 나는 화요일 오후 5시에 병원을 나섰는데 하비 부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오후 7시에 전화가 울렸다. 하비 부인이 심정지를 일으켜 중환자팀이 심폐소생술을 시도 중이라고 했다. 나는 황급히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고 부인은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나는 만약을 대비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근처에서 간단히 요기를 했다. 8시가 되자 전화가 또 울렸다. 하비 부인이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잠을 자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분노와 슬픔 사이에 어딘가에 있었다. 이유야 어떻든 하비 부인의 수많은 서류 작업 끝에 내가 맡게 된 환자였는데 다음날 나는 그녀의 검시에 참여하여 병리학 전문의들, 그들이 그녀의 절개를 하고 장기를 꺼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 장기들을 직접 만지고 세밀히 살피며 내가 그녀의 창자에 묶었던 매듭들을 확인했다. 그때부터 나는 환자를 서류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서류를 환자처럼 대하기로 결심했다. 그 첫 해 동안 나는 여러 죽음과 마주쳤다. 스쳐 지나가듯이 본 적도 있고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당혹스러워하며 직접 본 적도 있다. 다음은 내가 목격한 몇 가지 죽음의 사례이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환자는 피가 응고되지 않고 관절 속과 피부 아래까지 들러가 사망했다.
매일 멍이 몸에 번져갔다. 의식이 혼미해지기 전 그는 내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불공평해요. 난 여태껏 술을 물에 타서 마셨는데. 폐렴으로 죽어가던 한 병리의학 전문의는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시큰거리다 결국 병리 검사실로 옮겨졌다. 생전에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난 셈이었다. 한 환자는 얼굴에 번제처럼 찌릿하고 지나가는 통증 때문에 가벼운 신경외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정맥이 신경을 누르지 못하도록 해당 신경에 액상 접착제를 한 방울 투입했다. 일주일 뒤 그는 엄청난 두통을 호소했다. 거의 모든 종류의 검사를 실시했지만 어떤 진단도 내리지 못했다. 자살, 총상, 술집에서의 격투, 오토바이 사고, 차량 충돌 사고, 사슴의 공격 등으로 인한 두부 외상 사례들. 때때로 죽음의 무게가 손에 잡힐 듯 뚜렷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스트레스와 고통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평소에는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서도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습하고 후덥지근한 날처럼 공기의 무게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날도 있었다. 또 어떤 날은 끝이 보이지 않는 여름날의 정글에 갇혀 온몸이 딴해져는 채 환자의 가족이 흘리는 눈물에 피처럼 맞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2년차가 되면 레지던트는 응급실에 가장 먼저 달려간다. 내가 구할 수 없는 환자도 있고 구할 수 있는 환자도 있다. 어느 날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옮기고 두개골에서 피를 빼내자 환자는 깨어나서 가족에게 말을 건넸고 머리에 절개 자국이 남았다며 불평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성취감에 도취된 나머지 병원 안을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새벽 2시가 되어야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돌아가는 길을 찾는데 45분이 걸렸다. 레지던트 근무 일정은 희생을 요구했다. 우리는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했다. 공식적인 규정으로는 88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일을 끝내려면 늘 시간이 모자랐다. 눈은 침침해져서 눈물이 나고 머리는 두통으로 욱신거렸다. 새벽 2시엔 에너지 음료를 들이켰다. 일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버틸 수 있었지만 병원을 나서기만 하면 파김치가 되었다. 나는 주차장에 있는 내 차까지 휘청거리며 걸어갔고 차로 15분 거리인 집까지 가는 것도 버겨워 운전석에 앉아 조는 일이 빈번했다. 모든 레지던트가 압박감을 견뎌냈던 건 아니었다.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능력 있는 외과의였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했다. 하루는 휴게실에서 그가 의사 경력에 흠이 될지 모르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내를 간청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야. 내 얼굴을 보고 미안해. 그건 내 실수였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라고 말하면 돼. 하지만 그 간호사가 아니야.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 다시 해봐. 하지만 어서 말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1시간이 흘러갔고 나는 그가 의사로서 성공하긴 틀렸다는 걸 알았다.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아예 그만두는 레지던트들도 있었다. 그녀는 비교적 부담이 덜한 컨설턴트로 다시 출발했다. 이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 이들도 있었다. 기량이 발전할수록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점점 더 커졌다. 어떤 환자를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없는지, 또 구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려면 손에 얻기 어려운 예지력이 필요하다. 나는 실수도 했다. 한 환자를 수술실로 급히 데려갔지만 그의 뇌를 완전히 구해내지 못했다. 그 결과 환자의 심장은 뛰었지만 이제 말을 하지 못하고 튜브를 통해 음식을 먹었다. 그는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나는 이것이 환자의 사망보다 더 지독한 실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의식 상태로 신진대사를 하는
이런 불완전한 생존 상태는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짐이 되어 대개는 시설로 보내진다. 감정적인 정리를 아직 하지 못한 환자 가족이 환자를 찾아오는 발길은 점점 뜸해지고 환자는 결국 치명적인 욕창이나 폐렴에 걸리고 만다. 환자가 언젠가 눈을 뜨지 않겠냐며 연명치료를 고집하는 가족도 있었지만 많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기에, 아니 그렇게 될 수 없기에 신경외과에는 선고를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이 직업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죽음을 뒤쫓아 붙잡고 그 정체를 드러낸 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기 위해서였다. 신경외과는 뇌와 의식만큼이나 삶과 죽음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아주 매력적인 분야였다. 나는 삶과 죽음 사이의 공간에서 일생을 보낸다면 연민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스스로의 존재도 고양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하찮은 물질주의, 째째한 자만에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 문제의 핵심, 진정으로 생사를 가르는 결정과 싸움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곳에서 어떤 초월성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레지던트 생활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서서히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두부 외상 환자들은 끊임없이 접하다 보니 생사의 순간에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순간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태양을 직접 응시하며 천문학을 배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환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저 그 순간에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많은 고통을 목격했고 더 나쁘게도 그런 고통이 익숙해졌다. 피 속에서 익사하듯 허우적거리면서도 그런 생활에 적응하고 그 와중에 떠나지는 법, 수영하는 법을 배우며 심지어는 같은 파도에 휘말리고 같은 뗏목에 매달린 간호사들, 의사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며 삶을 즐기기까지 한다. 동료 레지던트인 제프와 나는 외상팀에서 함께 일했다. 다발성 두부 외상 때문에 그가 나를 외상외과 집중치료실로 부를 때면 우리는 늘 죽이 잘 맞았다. 제프는 환자의 복부 상태를 검토한 뒤 내게 환자의 인지 기능 예후를 물어보곤 했다.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이 환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있겠어. 하지만 아주 작은 주에서. 제프는 내 말을 듣고 웃었고 이때부터 주의 인구수는 두부 외상의 심각함을 나타내는 우리만의 지표가 되었다. 와이오밍이냐 캘리포니아냐? 제프는 치료 계획의 수위를 결정해야 할 때면 내게 물었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제프, 혈압이 불안정한 건 알지만 환자를 수술실로 데려가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이 환자는 워싱턴에서 아이다호로 가게 될 거야. 안정시킬 수 있겠어?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 평소처럼 다이어트 콜라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고 있는데 심각한 외상 환자가 곧 들어올 거라는 메시지가 호출기에 떴다. 외상외과 집중치료실로 달려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컴퓨터 뒤에 숨기고 있는데 응급구조사들이 바퀴 달린 침대를 밀고 들어와 세부사항을 알려주었다. 22세 남자, 오토바이 사고, 시속 65km, 뇌수가 코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곧장 치료를 시작해 삽관 도구들이 담긴 트레이를 요청하면서 환자의 다른 생체 기능을 검토했다. 삽관이 안전하게 끝나자 환자의 여러 부상을 살폈다. 멍든 얼굴, 도로에서 구르면서 입은 찰과상, 확대된 동공. 우리는 뇌가 더 부풀어 오르는 걸 막기 위해 마니토를 간뜩 주입한 뒤 얼른 스캐너로 정밀 검사를 해보았다. 결과로 두개골은 부서졌고 넓은 부위에서 심한 출혈이 있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이미 두피 절제를 계획하면서 어떻게 두개골의 구멍을 뚫고 피를 뽑아낼지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곤두박질 쳤고 우리는 환자를 황급히 외상외과 집중치료실로 옮겼다. 막 외상팀이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땐 환자의 심장이 멈추었다.
환자의 주변에서 팀원들이 정신없이 움직였다. 허벅지의 넓적다리 동맥, 그 안으로 카테터가 들어가 관들이 흉부 깊숙이 삽입되고 정맥으로 약물이 주입되었다. 그러는 내내 우리는 혈액이 계속 순환되게 하려고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그리고 30분 뒤 우리는 그가 숨을 거둘 수 있도록 치료를 멈췄다. 이 정도의 두부배상이라면 죽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 다들 조용히 동의했다. 가족이 숨을 거둔 환자를 보러 들어올 때 나는 외상외과 집중치료실을 빠져나왔다. 그때 문득 기억이 났다. 내 다이어트 콜라, 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그리고 외과의사의 집중치료실에 찌든 듯한 열기. 응급실에는 나를 대신해줄 레지던트가 있었기에 내가 구할 수 없었던 환자 대신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구하러 외상외과 집중치료실로 유령처럼 슬그머니 다시 들어갔다. 냉동실에 30분 정도 넣어두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원래대로 돌아왔다. 가족이 사망한 환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넬 때 나는 이에 낀 초콜릿칩을 떼어내며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했다. 의사로 지낸 짧은 시간 동안 도덕적으로 나아지기는커녕 퇴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나는 의과대학원 동창인 로리가 교통사고를 당해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심정지를 일으켰다가 회생했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나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죽었구나 하고 그냥 넘겨버리던 시절은 아주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다. 레지던트인 내게 그런 소식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울한 이미지들을 연상시켰다. 들것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 치료실 바닥에 흐르는 피, 목에 넣은 관, 주먹으로 치는 장면. 내 두 손이 보인다. 내 손은 로리의 머리카락을 밀고 있었다. 메스가 그녀의 두피를 절개하고 요란한 드릴 소리와 함께 뼈가 타는 냄새가 난다. 뼈가루가 수술대 위에 흩날리고 내가 그녀의 두개골을 열어젖힐 때 우지끈 소리가 난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반쯤 면도가 되어 있고 흉부는 변형되어 있다. 로리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다. 그녀는 친구와 가족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가슴엔 관이 꽂혀 있고 다리는 견인 치료를 받고. 난 세부적인 내용을 묻지 않았다. 이미 지나치게 많이 알고 있었기에. 그 순간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예전의 기억들이 몰려왔다. 걱정하는 환자에게 퇴원을 밀어붙였던 일, 다른 급한 일들 때문에 환자의 고통을 외면했던 일들, 내가 진찰하고 기록하고 몇 가지 진단으로 깔끔하게 분류해버린 환자들의 고통,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고통의 의미들이 전부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왔다. 복수심에 불타고 분노하고 냉혹한 모습으로. 나는 톨스토이가 묘사한 정형화된 이미지의 의사, 무의미한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기계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인간적인 의미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의사들은 한 명씩 그녀를 찾아와 진찰하면서 주로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로 말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에 쓰는 온갖 약들을 처방했다. 하지만 나타샤가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단순한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다. 한 어머니의 뇌암 진단을 받고 내게 찾아왔다. 그녀는 혼란과 두려운 불안감에 짓눌려 있었다. 당신아는 아주 피곤하고 멍한 상태였다. 그녀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고 수술이 잘 될 거라고 상담하면서 그녀에게 일일이 답해줄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나는 왜 좀 더 시간을 내지 않았을까? 어느 퇴역군인은 몇 주 동안 공격적인 태도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의 조언과 위로를 거부했다. 그 결과 우리가 경고했었던 것처럼 그의 등에 난 상처가 더 나빠졌다. 나는 그를 수술실로 불러 벌어진 상처를 꿰맸다. 그는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내질렀다. 나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란 없다.
나는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와 리차드 셀저가 이보다 더 나쁜 일을 했다고 고백했던 것을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비극과 실패를 겪으며 환자와 가족들 간의 관계 말고 의사와 환자 간의 아주 중요한 관계를 내가 잊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기술적인 탁월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레지던트로 내가 가장 꿈꾸었던 가장 높은 이상은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나 가족이 죽음이나 질병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환자가 치명적인 두부출혈로 병원에 들어왔을 때 신경외과 의사와 나누는 첫 대화는 환자들이 가족이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자를 평화롭게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결코 암을 잡는 회한으로 남을 수도 있다. 메스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면 외과의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는 따뜻한 말뿐이다.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독특한 고통은 때로는 환자보다 가족에게 더 큰 아픔을 준다. 그래서 그 의미를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건 의사뿐만이 아니다. 뇌를 다쳐 머리를 깎고 누워있는 사랑하는 이의 주변에 모인 가족들. 그들 역시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과거를 본다. 그동안 쌓아온 추억, 새삼 느껴지는 사랑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은 그들 앞에 놓인 몸이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들이닥칠 미래를 본다. 외과 수술로 목에 뚫은 구멍을 통해 연결된 호흡 보조기, 복부에 낸 구멍으로 떨어지는 투명한 액체, 장기간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과 불완전한 회복, 때로는 환자가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순간 나는 대부분의 경우 죽음에 맞서 싸우는 전사가 아닌 죽음의 전령사 역할을 했다. 가족들에게 그들이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고 환자가 어떤 미래를 원할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들이 가진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했다. 편안한 죽음을 원할까? 아니면 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액체가 들어가고 나오는 여러 주머니들과 끈을 매달고 연명하는 삶을 원할까? 젊은 시절 신앙심이 좀 더 깊었더라면 나는 목사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추구했던 건 목사의 역할이었으니까.